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온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돌봄 체계를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또 부산형 통합 늘봄을 육아 브랜드로서 특허 출원도 추진합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제5차 시민행복 부산회의를 열고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만 0세부터 12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영영아반은 386개 반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176개 반까지 늘립니다. 5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는 미성년 자녀 1명당 1년에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족을 위한 핑크라이트 주차구역도 조성합니다. 올해가 애들한테 돌봄을 위주로의 정책이었다면 내년에는 자라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위주의 정책으로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가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를 지원해주는 돌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ESG 센터를 활용해서 지역이 같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의 방향을 조금 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나섭니다. 영유아를 위한 공공형 키즈 카페를 처음 도입해 늘려나가고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인 들락날락을 2026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그램을 육아 브랜드로서 특허 출원도 추진합니다. 저희들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이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호응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정책 브랜드 처음으로 특허청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해서 조만간에 특허 출원이 될 걸로 임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년산 청소년 수련원을 2032년까지 청소년 복합체험 테마공원으로 통합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민기획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의 시내버스 외관이 새롭게 바뀝니다. 디자인 이름이 빅버스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 디자인이 적용된 부산 시내버스입니다. 이름은 빅버스. 부산시 슬로건인 부산 이즈 붓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바뀐 차량은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 두 종류입니다. 일반 버스는 푸른색으로 깨끗함과 친환경, 스마트함을 강조합니다. 좌석 버스는 자주색 계열로 따뜻함과 포용, 친절함을 연상시킵니다. 색뿐만 아니라 내외부 번호와 노선 규정, 그리고 광고면 등 부착물 규정도 새롭게 바뀝니다. 시민들한테 좀 더 새롭게 다가가고 좀 더 참신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대중교통의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 특히 동백 패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부산에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2,500여 대. 시는 매년 새로 교체되는 시내버스 200~300대에 이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2033년이면 모든 버스가 이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동 분담률을 지금 40%대에서 60%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중심에 시내버스 혁신이 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시내버스 디자인은 지난 2016년 처음 적용됐고 9년 만에 새로 바뀌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걸음걸이를 분석해 건강 이상 신호를 알려주는 공간이 부산 사상구에 설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상구 다누림센터, 이동식 컨테이너 한 동이 눈에 띕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걸음걸이를 측정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달린 신발을 신고 걷는 참가자, 2분도 안 돼 걷는 자세와 걸음걸이 속도, 보폭 등이 모니터에 나옵니다. 오른발 왼발의 각도를 보시면 약간 이게 발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난 26일 문을 연 지콘스페이스 보행 분석 컨테이너입니다. 이곳에서는 3D 발 스캔과 발 압력, 보행 분석 등 걷는 패턴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1등급을 받으게끔 자세를 바르겠다 해가지고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특히 걸음걸이를 통해 뇌졸중, 관절염 등 질환 발병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질병 예방이라든지 병원비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의료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걸음걸이 분석 외에 위치 정보 시스템과 정보 통신 기술이 포함된 스마트 신발도 보급합니다. 이 신발을 신고 있는 이용자가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배회 정보가 보호자에게 전달됩니다. 위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 연계한 응급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경찰서, 보훈병원 등 4곳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콘스페이스 운영을 통해서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걸음걸이를 분석해 건강 이상 신호를 알려주는 지콘스페이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AI는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대학에선 AI로 한의학 임상실습 교육을 한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의대 학생들의 임상 실습 교육 현장입니다. 실습 대상이 환자가 아닌 컴퓨터,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 AI입니다. AI가 가상 환자 역할로 학생들에게 실제 진료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AI를 통한 모의 환자 진료 과정을 좀 통해서 실제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진료 환경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 한방신경정신과와 인공지능학과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임상 수행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과목들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 환자라는 것은 배우분들을 모집해서 배우분들에게 환자 역할을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정신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도 좀 저희가 이제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신장애 환자를 상담하거나 실습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그 배우분들에게 이런 정신장애 환자를 교육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자 역할을 하는 AI는 교수자가 표준화된 양식을 이용해 다양한 환자 시나리오를 편리하게 생성토록 했습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 AI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에 대한 임상 실습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하여 학생들이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이게 모의 환자 또는 가상 환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런 학습을 한다고. 하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플랫폼의 시간적 기술적 제약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응답이 실제 환자의 반응과 얼마나 유사한지 자체 평가했더니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환자 모듈을 개발하고 시간 제한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과뿐 아니라 소아과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마주치기 어려운 다양한 증례를 구현해 교육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는 AI 기술이 한의학 교육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다른 전문 분야로의 확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 연말은 사회 전반이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도심 소음에 지친 귀를 달래고 숲길을 걸으며 청정한 공기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백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 사이로 맨발 걷기에 나선 임혜순 씨.
매일 황령산 숲길 걷기로 건강까지 되찾았다고 합니다. 왼발 걷기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잠자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그러면 참 좋아요. 차가운 바람에도 산책길을 걷다 보면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훨훨 날려버립니다. 걷기만 해도 힐링입니다.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매일 오다시피 하고 요즘은 날씨도 차가운데 차가운 만큼 또 맑고 쾌청하고 공기도 좋고 마음이 힐링도 되고 해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남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황령산 숲길 정비에 나섰습니다. 기존 황령산 등산로 중 중앙 약수터 일대 편백숲 580m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맨발 세족장을 만들어 맨발 걷기 좋은 환경으로 정비합니다. 또 황령산 생태숲 입구 일대엔 김소월 씨와 함께하는 길을 꾸밉니다. 자연 속에서 문학을 즐기며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숲길을 걸으며 휴식을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종 승인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에어부산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와 상공계는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국토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마주 앉아 에어부산 존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시민 공감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부산 시민이 키워온 에어부산 존치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 LCC를 만들어 에어부산이 인천공항으로 가면 가덕도 신공항은 거점 항공사 없이 개항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은 사기업인 대한항공의 성공이지 국가의 균형 발전은 아니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한 산을 넘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인수합병 과정에서 에어부산이 인천으로 끌려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개항을 해도 운항할 거점 항공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역 정치권이나 부산시마저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도 에어부산 사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에어부산 존치 범시민 결의대회나 기업 결합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하며 부산 시민을 홀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생, 극복, 대기업 유치를 외치면서 정작 지형이 애지중지 키운 지역 향토 기업인 에어부산도 하나 못 지키면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권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모 회사, 기업 결합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에어부산 사수에 부산 시민과 뜻을 모으길 촉구한다. 만일 지역과 반한 정치인이 있다면 부산을 망치는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권에서의 퇴출을 촉구함을 각오하라. 지역 상공계도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한 산업은행과 국토부, 대한항공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에어부산은 부산 기업과 시민의 손으로 일궈낸 기업 자산으로 이를 정부 산업정책 일환으로 읽게 한다면 지역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웬만한 구보다도 넓은 강서구 녹산동이 행정 편의를 위해 2개 동으로 나눠집니다. 녹산동 주민 절반이 밀집한 신호동이 분리되는 건데요. 그동안 불가능했던 각종 행정 서비스들이 신호동 내에서 가능해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녹산동은 부산에서 가장 넓은 동입니다. 면적 56.86제곱킬로미터로 한 개 동이 부산 전체 면적의 7.4%에 달합니다. 경기도 과천시보다 넓고 부산에서 세 번째로 넓은 해운대구보다도 넓습니다. 녹산동은 9개의 법정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서구는 그중 한 개 법정동인 신호동을 녹산동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신호동은 녹산동 주민 절반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행정복지센터는 10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어 주민 불편이 계속돼 왔습니다.
신호동에서 동행정보시설까지 가서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민원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불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민원 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의 어떤 접근성을 위해서 신호동만 지금 분동하게 됐습니다. 분동 후에는 신호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됩니다. 자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기존 민원센터에서 불가능했던 행정 서비스를 가까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 직원은 5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납니다. 신호민원센터에서는 인간 변경이나 등록이 안 됩니다. 신호동 행정복지도로 변경되면 거기에서 바로 등록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점으로 강서구 의회는 신호동 분동 이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신호동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강서구 신호동은 내년 1월 1일을 기해 녹산동에서 분동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영도구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올해 마지막 기획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영국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에 있는 해상시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개최한 기획전시 항해와 시계입니다. 이번 전시는 항해의 역사적 도전과 기술 발전을 4부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일부 항해의 문제는 경도를 알지 못한 채 바다를 건너야 했던 당시의 지문 항해나 추측 항해법의 위험성을 조명합니다. 이를 통해 경도 측정의 필요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부 경도의 발견은 18세기 영국의 경도법 제정을 다룬 이론과 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계 제작자인 존 해리슨이 수년간 시도한 끝에 개발한 해상시계 H1이 첫 공개됩니다. 이 해상시계의 발명으로 이전에는 경도 측정이 어려웠는데 이 해상시계로 말미암아서 정확한 경도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그 세계 항해술의 발전이라던가 세계의 역사가 큰 변화의 폭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되는 3부에선 제임스 쿡 선장이 해상시계를 실제 적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쿡 선장의 두 번째 항해를 실감형 미디어 영상과 함께 당시 유물을 통해 재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성은 해상시계 등장 이후 항해 도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여러 유물을 통해 탐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선 항해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해상시계 H1을 비롯해 관련 유물 7건이 국내에 처음 소개돼 눈길을 끕니다.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항해와 시계전은 내년 3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서구의 대표 지역 축제인 부산 고등어 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부산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며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고등어 축제가 지역 축제를 넘어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박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부산 고등어 축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고등어 요리 시식 행사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전했습니다. 애기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실제로 잡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고 행사 안 하면 굳이 이런 걸 집에서 못 하잖아요. 이 전문가들은 축제의 흥행 요인으로 부산의 특산물인 고등어를 주제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꼽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실시한 조사에서 방문객의 거주 지역은 부산 81%, 타 지역 18%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부산 88%, 타 지역 12%에 비해 타 지역 방문객이 다소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35%를 차지해 최근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방문객의 85%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했고 87%는 내년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 서구 일대 교통 접근성과 교통 체증,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 여기에 단순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이 되기 위해 체계적인 관광 폐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다 많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고등어 축제가 지역 행사를 넘어 부산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더 편리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에 있는 롯데그룹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로 14년째라고 하는데 많은 임직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정의 손길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직 야구장 앞 광장에서 김장이 한창입니다. 차가운 칼바람 속에 봉사자들의 손놀림은 더 빨라집니다. 부산에 있는 롯데그룹 임직원들의 김장 나눔 행사입니다. 올해로 14년째. 이번에도 김치 10,000포기를 담급니다. 제가 매년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가 조금 날씨가 차운 것 같습니다. 김장 담그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 추위를 완전히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의 김장 나눔 행사는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1,000포기 김치를 담근 것으로 시작해 그룹 계열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담근 김치만 14만 2천여 포기로 28톤 상당입니다. 임직원 3만 5천여 명이 참여했고 이 김치는 소외계층 5만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날 김장 나눔 행사에는 롯데자이언츠 야구 선수들도 참여해 온정을 보탰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행사고 부산의 또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또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김치를 또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항상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1인 가구가 늘며 김장을 기피하는 요즘. 이날 봉사자들이 담근 김치는 겨울철 소외된 이웃에게 든든한 밑반찬이 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